네, 용인의 고등학교 두 곳의 학생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을 보도한 소재영 기자 그리고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청소년 도박 실태와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학생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이제 불법 도박에 이제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에게 도박은 놀이나 게임처럼 이렇게 널리 번져 있었습니다. 네. 이 취재에 응했던 학생 말로는 한 반의 절반 이상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도박을 많이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은 불법 도박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가운데 스포츠와 연계된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를 생각해봐도 학생들이 해외 축구나 야구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충족을 하고 이 돈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불법 도박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춘 괴물이 교실 안에서 압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더 사실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폭발적으로 되게 증가했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돈을 가장 쉽게 많이 버는 방법이 결국 사행성하고 선정성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본디 원래 놀기를 좋아하는데 그 안에 자극적이고 재밌고 흥미롭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놀이로서 도박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일부 아이들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 큰 보상을 받게 되니까 한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넘어가는 동안 전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더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놀 공간이 디지털로 쏠리는데도 이 디지털 공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놀이로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OTT 사이트를 통해서인데요. 얼마 전 경찰이 누누TV와 같은 불법 OTT 사이트를 단속한다고 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 불법 OTT 사이트 상단이나 측면에 보면 항상 붙어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인데요. 학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보기 위해서 이 불법 OTT 사이트를 찾았다가 우연하게 이 배너를 클릭하고 불법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바로 친구나 선후배 등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입니다. 이 한 학생이 불법 도박으로 돈을 땄다 이런 말을 친구에게 하면 그 소문은 한반 전체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학생들은 죄의식도 성인보다는 낮고 자극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낮다 보니까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돈을 딸 수 있느냐라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혼자 집에 가서 불법 도박 이렇게 검색해보고 자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 교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학교에 이런 불법 도박 풍조가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얼마 전에 유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전염병처럼 교실 안에서 들불처럼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접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염병처럼 도박이 유행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이제 중독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주로 뭐 군대 문제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적응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였는데요. 작년 후반, 작년 중반서부터 들어와서 물어봐도 무슨 얘기인지를 하진 않는데 결국 이제 엄마나 부모님이 나가고 나면 도박 문제로 이제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두세 명 정도 새로운 아이들이 올 정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게임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이 랜덤 아이템 같은 사행성들이 되게 많이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질이라든지 아이템을 또 돈으로 쉽게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뭐 돈을 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에서 돈을 거래하고 돈을 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물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도박에 노출이 되니까 아무 장애물 없이 중독성이나 보상, 큰 보상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 뭐 어렸을 때처럼 무슨 부모님의 돈을 잠깐 뭐 현금을 훔치거나 하다가 네. 일단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 이 위험에 대한 자각성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이나 재미만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경제적인 그런 잘못이나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뭐 가출을 하거나 학교를 가지 않거나 더 큰 행동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뭐 성범죄라든지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아이들한테서 발생하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더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 부모님과 함께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나요? 어때요? 알긴 아는데요. 그 정도를 모릅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심각한지. 뭐 도박으로 네. 뭐 한 100만 원을 빚을 져서 왔다고 막 심각하게 하고 가는데 부모님이 나가고 나서 물어보면 1,000만 원.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혀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고 네. 뭐 곧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청소년들이 더 접근하기 쉬울 거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노출이 되면은 중독이 되기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불법 도박 사이트는 아까 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여기서 뭐 특정 SNS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페이스, 뭐 트윗, 뭐 별, 뭐 그램 뭐 이런 것처럼 SNS 광고를 통해서 거의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이런 SNS에서 설마 우리에게 불법적인 그런 도박 사이트랑 연결이 되겠어라고 이게 도박인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박인지 인지를 하더라도 이런 유해 사이트들이 차단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그 회피를 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생각을 해보면 차가 많아지면 교통사고가 당연히 많아지고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뭐 당연한 이점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부작용들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비례해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되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관장하거나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네. 관리의 책임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게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박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벌써 조직적, 체계적으로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단순히 학생들이 이렇게 도박만 하는 걸로 알고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도박 구조가 이 재생산 구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박을 많이 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학생 유저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총판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당연히 유저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죠. 네. 이렇게 총판 활동을 하다가 졸업할 때가 되면 그 자리를 이 소위 똘똘한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동남아 등지에서 실질적으로 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가 네. 않습니다. 결국 불법 도박의 재생산고리가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이 도박 총판까지 가담한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성인보다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는 게 더 심각한 거죠. 네, 사실 그 사람 뇌 발달 속도는 사실 네. 부위별로 다 다르고요. 소위 우리가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감정뇌는 14살, 15살 정도 되는 사춘기에 이미 다 성숙이 완성이 되고요.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조절뇌, 이성뇌, 즉 그 전두엽 피질은 14세나 5세서부터 이제 왕성하게 성숙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요. 모험심이 높고 그다음 주변 친구들과 어울림이 중요하고 네. 어른들에 대한 모방 행동이나
위협심을 느끼고 뭐 주변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겨울에 막 그 청소년 아이들은 아주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막 3시간, 4시간씩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장에 재밌는 거에 한번 빠지면 이후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재미있고 다 같이 막 환호성을 지른다 이라고 생각만 하면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그게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나 어떤 두려움이 완전히 생략이 돼버리다 보니까 뭐 순식간에 심각하게 도박 상태까지 중독 상태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어른들과 달리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그러니까 한번 중독이 되면은 또 이걸 놀이로 생각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만큼 청소년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게 청소년기에 이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사실 이제 제 외래에 오는 20대 초반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오는데요. 20대 초반 아이들 중에서 도박 중독 문제를 나타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14세나 15세서부터 도박이라는 것을 노출이 되고 그때는 이제 많이 안 했지만 점점 더 심각하게 이런 빈도나 이제 횟수들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4세, 15세에 조절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중독성, 자극성이 강한 어떤 그 중독성 행위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만큼 전두엽의 성숙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14, 15세 때 도박을 하던 아이와 17세, 18세가 돼서부터 도박을 한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더 어렸을 때 도박을 시작한 아이일수록 초기 성인기가 됐을 때 더 심각한 도박에 빠지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도박 그 사이트를 새로 만들거나 더 많은 아이들이 도박에 어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협박하는 그런 범죄 조직으로까지 발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 환자 중에서 뭐 100만 원이었다가 부모님 나가고 나니까 100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도박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는 학교 내 사채가 또 있더라고요. 사채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들도 학생들입니다. 같은 고등학생들인데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 구조가 똑같이 학교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불법 도박을 하고 돈을 벌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잃으면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구조, 현재 성인들이 있는 사회 모습과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도박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많이 벌겠냐 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불법 도박으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 생각을 했는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을 만났는데 지난해 사채와 총판 등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 불법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하루에 잃기도 벌기도 하는 건 기본이고 수수료를 받고 돈놀이를 하면서 한 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성인들로서도 만지기 힘든 돈을 고등학생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부모님 몰래 도박 빚을 갚거나 아니면 이게 2차 범죄로 나아가는 그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나요? 어떤가요? 실제 그 다른 중독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몸을 다치거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요. 뭐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뭐 소요가 돼서 부모님 돈을 훔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도박으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수천만 원의 돈을 손해를 보거나 부모님의 돈을 몰래 쓰거나 하기 때문에 경제 범죄랑 연결이 되게 되고요. 또 그런 경제적 손실을 얻고 나면 뭐 극도의 그 좌절감과 우울에 빠지기 때문에 자살 문제하고도 훨씬 더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이러한 위험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놀이에 빠지게 되고 돈까지 번다면 아무래도 헤어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도박 중독의 증세는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본인이 이제 중독에 빠졌다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그 사실 이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도박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이거 자체가 뭐 어떤 증상이다 뭐다를 떠나서 이거 자체가 이 아이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애물과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통제를 뚫고 나갔다라는 면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이나 행동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만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돈이라든지 처음에 뭐 장난 삼아서 친구들끼리 간단하게 돈 내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횟수나 빈도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으면 너무 심리적으로 괴로워져서 막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성이나 금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많이 나타나는 게 거짓말을 하죠. 안 한다고 하면서 하거나 뭐 가족들이 놀러 가는데 혼자 핑계를 대고 놀러 가지 않거나 그러면서 집 안에 있으면서 뭐 부모님의 돈을 훔친다든지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여태까지 잃은 돈이 아까워서 계속 그 생각에 몰두하다가 소위 추격 매수라고 하죠. 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그 돈을 복구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면 자기가 원래 이제 해야 될 일, 학업이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부모와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더 큰 행동상의 문제, 자기 기능상의 문제까지 생기게 되면 이 아이는 뭐 어른들하고 똑같은 그냥 누가 봐도 도박 중독자의 삶을 살게 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 때 아이가 이상하게 뭐 돈을 자꾸 요구를 한다든지 뭐 밤새도록 몰래 어떤 디지털 미디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혹시 이 아이가 뭐 온라인상에서 도박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된 것이 아닌지 부모님들이 의심을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본인이 도박에 빠졌다고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그 도박 중독이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특히 청소년 도박 같은 경우에 뭐 ADHD나 뭐 우울증과 같은 동반 공존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정신 의료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의 문제가 공존 정신 장애가 심각하지 않고 도박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도박 뭐 예방치유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쉽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네. ADHD와 같은 공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나 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사회에서 이 학생들이 도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큰 인식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아직은 없다. 또 네.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독 문제는 뭐 개인의 문제, 그다음에 도박과 같은 중독을 유발하는 매개체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인에 대한 치료 못지않게 더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환경적 접근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학생들의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예방하고 도모해야 되는 그 정신 건강 체계에서 이런 도박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사회적으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 활동을 통해서 잘 놀 수 있도록 그 정부나 지역사회가 신경을 써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네. 디지털 미디어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나 산업들이 이 디지털 미디어가 정말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 예방적 조치를 좀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청소년 도박 실태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소재영 기자 그리고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